우리 박 박사님은. 네. 네, 일단 이제 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약간은 조금 이제 반대쪽 얘기를 하자면 원래 또 성향이 그러시잖아요. 아니, 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양국의 이해관계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는 지금 탄핵 추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국면 전환이 필요했던 것 같고 네. 중국 쪽에서는 저는 사실은 이제 돼지 열병보다는 오히려 좀 홍콩 시위 이슈가 좀 더 뭐 큰 그 내부적인 국면 전환의 필요성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류허 부총리하고 트럼프하고 만날 때 류허 부총리가 먼저 얘기도 안 했는데 트럼프가 먼저 홍콩 시위가 조금 이제 수그러드는 거 아닙니까? 약간 네, 이제 이런 뉘앙스로. 네. 사실은 중국이 바라는 건 이제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트럼프가 묵인해주는 듯한.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둘 사이에 뭔가 좀 그 바터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사실 알맹이를 따져보면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협상문도 지금 되진 않았고 그래서 과연 이 둘의 어떤 밀월 관계가 계속 이어질 거냐 그리고 합의문 작성에 성공할 거냐 요거는 이제 다음 달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아직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칠레에서 한다는 저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네. 미국 쪽이 좀 더 급했다. 미국 쪽이 좀 급했다. 예, 그 얘기는 중국 쪽에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내용이었지 않나 싶고 제가 요번에서 가장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거는 기존에는 트럼프가 계속 빅딜 아니면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원샷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많은 이슈들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네. 빅딜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만약에 빅딜 아니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계속 증폭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제 금융시장이 그래도 환호하고 긍정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이제는 단계별로 페이지 1 하고 페이지 2 하고 페이지 3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단계적인 접근을 하겠다라는 그 부분에 이제 금융시장은 좀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단계별로 유리한 쪽을 좀 가져갈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이번에 보면은 뭐 지적재산권 문제, 뭐 이런 예민한 문제들이 지금 빠져 있으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접근하고 싶은 것들을 단계별로 접근하면은 그게 이제 가능한 스토리가 됐으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중국이 조금 더 얻을 걸 얻었던 그런 뭐 1차의 어떤 결과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연준은 이제 그날 뭡니까 11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우리 뭐 중국하고 협상 타결되네 만에 하는데 그날 조금 생각보다 일찍 재정정권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 부분은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어떻게 의외였나요? 근데 이제 논란이 있긴 있어요. 무슨 논란? 그러니까 네. 지금 연준이 다시 재정증권을 이제 매입을 해주기로 했는데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거 양적 완화 아니야? 다를 게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연준은 양적 완화하고는 다르니까 혼돈하지 마라 이렇게 글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그 한 달 정도 됐을까요? 미국의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자금이 좀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단기 금리가 급등한 적이 있었어요. 레포 시장에서?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이슈 제기가 됐던 게 그 중앙은행이 흔히 말하는 공개 시장 조작을 하는데 보유한 그 채권의 규모가 적어서 이 공개 시장 조작이 원활하지 못했다. 즉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지금 그동안 계속 줄여왔잖아요. 양적 긴축으로. 예. 그래서 너무 대차 대조표가 줄어들어가지고 단기 자금 시장에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 이르렀으니 다시 대차 대조표를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이미 있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준도 동의해서 그래 그럼 우리가 다시 단기 채권에 대해서는 조금 사줄게 이렇게 진행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진행했던 양적 완화하고 구분을 하자면 그 당시에 양적 완화는 흔히 말하는 장기 채권을 매입해줬죠. 근데 이번에는 재정증권이에요. 만기 1년 이하. 만기가 매우 짧은 거. 예, 그래서 양적 완화의 어떤 그 메커니즘은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고 장기 금리와 연동된 주택담보금리를 안정시키고 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저금리 효과를 내는 건데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를 낸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그냥 정말로 단기 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의도는 이거를 우리가 본격적인 통화 완화로 해석하지 마라. 그냥 단기 자금 시장의 쇼티지를 그냥 해소시켜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게 연준의 입장인데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특히 주식시장 쪽에서는 어쨌든
유동성에 공급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시장은 분명히 좀 긍정적인 면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기만의 해석은 그거 가지고 그렇게까지도 해석하지 마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금통위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 한은이 용감해졌어요. 한 발짝씩 앞서가. 그죠? 네. 한 발짝씩 앞서가는데 자, 이제 1.25까지 왔습니다. 네. 뭐 지난주 출연하셨던 이미연 연구원 같은 경우는 우리 채권시장 쪽에서는 다 뭐 이번 10월에 한번 내리고 간다고 봅니다 했는데 네. 지금 그런데 그 다음이 안 보여요. 애매해졌죠. 애매해졌어요. 네. 여기서 소수 의견 2명은 좀 이례적입니까? 두 명이 이례적인 건 아닌데 멤버가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게 네. 그러니까 요번에 소수견 두 분은 이제 이일영 네. 그 전 그 대외경제연구원 원장님이셨고 그다음에 한 분은 이제 임지원 그 JP 모건 예전에 네. 이코노미스트 이제 네. 저랑 같이 시장 분석하셨던 분인데 그 왜 이게 이제 예매됐다고 말씀드리냐면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내년도 4월에 현재 금통위원 7명 중에 4명이 교체가 됩니다. 내년 4월에 내년 4월에 7명 중에 4명이나 4명이.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앞전에 금통위원 인선이 늦어져가지고 한 번에 4명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또 한 번에 교체되는 약간 좀 안 좋은 거예요. 좀 사실은. 모양새는 안 좋다. 정책의- 미국은 안 그런데. 그렇죠. 일관성을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뭐 한두 명씩 빠지고 이렇게 새롭게 네, 교체돼야 네, 되는데 네. 어쨌든 내년 4월에 4분이 한꺼번에 이제 나가시는데 그 4분의 멤버가 누구시냐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금통위 내에서 그 확실하게 비둘기파로 이제 딱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신인석 그리고 이제 조동철 요 두 분이신데 요 두 분이 내년 4월에 빠지세요. 빠진다. 그리고 이제 이일영 금통위원도 빠지세요. 아, 그래요? 예, 그분도 빠지시고 한 분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제 임지원 금통위원이 남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확실한 비둘기 2명 빠지고 확실한 매 1명 빠지는데 확실한 요번에 이제 매로 판명이 난 임지원 위원이 이제 그분은 그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22년까지인가 같은 임기 남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임지원 금통위원이 처음에 이제 그 이렇게 기자 간담회 할 때 처음에 이제 됐었을 때 성향이 비둘기입니까 이제 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본인은 임지원의 제 원이 원앙새의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뭐 이 시장에 워낙 오래 있었으니까 뭔가 이렇게 색깔이 지워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거부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매도 아니요, 비둘기도 아닌 원앙이다. 원앙새다. 요즘 세태 딱 맞네. 골디락스네. 뜨겁지도 그렇죠. 차갑지도 좋지도 나쁘지도. 컨버전스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장에서는 이분의 성향이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약간 비둘기에 가깝지 않겠어? 왜냐면 약간 이제 시장 출신이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이분이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냈어? 알고 보니까 매였네. 그리고 이 매파로 판명난 임전 이 금통위원이 내년도에 4명 바뀌는데 이분 남아있네. 아,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추가로 금리 인하하는 게 상당히 좀 빡빡하겠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국채 선물 시장 이렇게 박살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어제 오늘 많이 떨어지던데. 네, 그것도 네. 하나의 이유. 좀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의외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대부분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요번에 이제 금리 인하 했고 당연히 연말까지 추가로 없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한 번 더 하지 않을까라는 게 약간의 이제 컨센서스 내지는 기대치였는데 그 시나리오 자체가 지금 약간 좀 이제 흔들흔들하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 다 이제 금리 인하는 여기서 한참 쉴 수도 있다라고 보는군요. 아니면 다 왔거나. 그런 불확실성이 지금 급격하게 높아졌다고 시장은 판단하는 거죠 현재.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글로벌리 최근에 우리 국채 선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글로벌리 지금 금리가 최근 며칠 막 올라요. 맞습니다. 그건 왜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또 그 이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렇게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그동안 통화 정책으로 이제 대응을 해서 통화하다가 이제는 재정 개정 얘기할 때 되지 않았냐? 그 얘기 우리 한 달 전, 한 달 반 전에 이제 했잖아요. 좀 됐었죠.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그게 지금 조금씩 나타나려고 합니다. 그 얘기 했었고 오늘 또 얘기를 드리면 최근에 독일 금리의 상승세가 조금
의미가 있어 보여요. 만만찮아요. 예. 글로벌리 다 끌어당기고 있어 같이. 예. 지금 독일 금리 하면은 또 이제 가슴 아픈 또 DLS, DLF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건데 독일 10년 금리가 한때 마이너스 0.7%를 갔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마이너스 0.3? 뭐 이 정도까지 지금 단기적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독일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제 재정 건전성을 아주 추구하는 나라인데 유럽 경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통화 정책으로 할 건 다 했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재정인다. 근데 항상 독일은 야 무슨 얘기야. 재정은 건전하게 가져가야지. 라는 그런 그 성향이었는데 얼마 전에 독일이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 우리 독일도 이제는 재정을 확대할 거를 한번 고민해 볼게. 생각해 볼게.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독일 금리의 최근에 좀 상승에 조금 약간의 좀 배경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고 아직 그러면 좀 단순화시켜서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가 오르는데 그거이냐 아니면 수급 측면에서 각국들이 이제 재정 확대 정책을 펼치다 보면 국채 발행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 수익률이 올라가느냐. 지금은 후자 쪽에 더 가깝단 말씀이네. 그렇죠. 지금은 네. 뭐 경기가 좋아지는 거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서 금리가 단기적으로 올랐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오케이. 이제 경제가 더 안 좋아져도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서 금리를 더 인하하기보다는 오히려 재정을 풀어서 재정 풀어서 채권 발행이 늘어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금리가 여기서 더 떨어지기도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건 좀 가봐야 알죠. 오케이. 근데 일단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 채권 시장에서 이 채권 약세장 금리 오르는 거 이거는 조금 좀 더 이어질 분위기예요? 직관적으로? 일단은 이제 저는 오늘까지도 사실 지금 금리가 크게 올랐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른 거는 외국인들이 오늘 내내 선물을 엄청나게 내다 팔았거든요. 국채 네. 선물을. 네.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장 후에 전해진 이 브렉시트 협상 타결 뭐 이런 소식이 먼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이제 1.25로 놓으면 네. 당분간은 뭐 적어도 뭐 연말까지 네. 내지는 내년 초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가정하면 네. 채권 시장은 이른바 이제 기준금리 대비 적정한 스프레드를 찾아갈 텐데 네. 지금 3년짜리 금리가 벌써 한 1.3738까지 올라왔어요. 기준금리 대비 한 10bp 이상의 거리를 벌렸고요.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8, 1.6% 정도. 그럼 또 기준금리 대비 거의 한 25에서 한 30bp 정도 거리를 벌렸기 때문에 지금 정도 금리 상승은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얼마든지 가능한데 여기서 금리가 이제 더 상승 추세로 가려면 네. 그때는 이제 경기가 정말로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그게 가능한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른바 DLS, DLF 네. 워낙에 독일 국채 수익률이 너무 낮아져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 제법 많이 올라왔다고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그쪽에서 조금 희망이 생기나요? 아니면 지금 그거는 뭐 물 건너 갔다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일단 가입 시점에 따라 다르거든요. 가입 시점에 금리대가. 따라? 그러니까 이미 만기가 도래해가지고 원금의 95% 가까이 이제 그렇게 못 찾으신 분들은 이미 이제 끝난 거고. 네. 근데 이제 가입 시점이 늦는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은 이제 희망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전보다는 근데 저는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해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게 결국 그거예요. 이제 금리가 뭐 올해 한 9월까지만 하더라도 뭐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다가 지금 저점 대비 꽤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항상 드는 생각은 뭐냐면 바닥을 본 건가? 추세가 바뀐 건가? 결국은 그거에 대한 항상 고민이겠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은 바닥은 본 거는 같아요. 시장금리 기준으로. 시장금리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장금리 기준으로 그렇죠. 정책금리 기준금리 말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저도 내년도에 한 번 정도의 인하는 보고 있고요. 연준도 아직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시장금리는 이제 기준금리를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더 쫓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요번 사이클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기가 더 나빠져도 통화정책 더 끌고 가기보다는 이제는 재정정책이라는 거를 쓰면서 나오면 오히려 이제 수급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서 시장금리를 더 끌어내리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냐. 약간 상쇄되는 요인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요번 사이클에서 금리의 바닥은 좀 확인이 된 게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그러면 추세가 바뀌었으니 이제 앞으로 금리는 계속 여기서 더 올라가느냐. 그것도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 보면은 그렇잖아. 주식
하시는 분들 재미있을 때 보면 채권 운용 쪽이나 뭐 할 것 없이 다들 좀 힘들어하고 네. 경기 안 좋아요, 주식에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들리고 다들 뭐 요즘 수익이 안 난다 할 때 보면 채권 쪽은 그냥 담아놓고 이렇게 세월만 가면 벌리고 성과금 많이 받고 한 몇 년 좋았잖아요, 채권. 작년하고 올해 한 2년 정도 좋았죠. 한 2년 좋았어요. 네. 좋으면 보통 몇 년까지 좋을 수 있어요. 이게 한 3년 연장으로 좋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약간 쇼크나 이벤트가 터질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지금 이제 우리 김 대표님 얘기하는 것처럼 또 주식시장 쪽의 분위기가 붕 떠가는 분위기로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크게 봤었을 때는 미중 무역 분쟁, 그다음에 통화 정책 요 부분들이 지금 다시 양날개를 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자산 쪽의 분위기가 좀 쓸릴 법한 상황이고, 저도 지금 이제 주식과 채권을 다 운영하는 상황에서 주식 쪽의 포트를 조금 비중을 높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리스크 요인 아까 여쭤보셨을 때 제가 요거를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네. 지금 이제 매크로 지표를 보게 되면 특히나 이번 주에 나왔던 미국 경제를 지표 보면 우리가 미국 경기를 볼 때 미국의 지금 제조업단 지표는 안 좋지만 소비 지표는 좋다. 그래서 소비를 보면 아직도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제조업 지표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소비 지표도 안 좋아지면 바야흐로 미국 경기는 이제 정말 침체 국면에 들어갈 거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조금 부진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애매해졌어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래서 결국은 미중 무역 분쟁 뭐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매크로 지표에는 지금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이제 지속이 된다면 미국 매크로가 이제 꺾이기 저는 직전에 와 있다고 봐요. 이 시점에서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지금 1차 협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다행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더 경제가 망가지지 않고, 왜냐하면 그동안 무역 분쟁 때문에 전반적으로 눌렸던 경기가 다시 사람만 놔도 경기 사이클을 한 사이클 더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해묵은 얘기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단계별로 잘 진행될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뭐 저도 삼성전자 7만 원 믿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매크로 지표의 하락이 이제 바야흐로 오는 시기가 지금 눈앞에 와 있다. 그 얘기를 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